경제언론 이번 시간 조세제도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제 경제 또는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들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 현상들을 살펴봤었는데요. 그 효율성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최근 들어 이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들어서 계속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거 경쟁 시장에 머물러 있을 때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 개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효율성이 자체 내로 시장의 인터랙션 상호작용 내에서 효율성이 최고로 달성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러면 정부의 개입이라든지 외부에서의 어떤 효과들이 효율성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공부를 했고 그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사회후생이었죠. 소비자익력, 생산자익력 합해 놓은 사회후생을 중심으로 후생경제학적인 분석 툴로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경쟁시장이 아닌 경우, 그 경쟁시장에서 뭔가 다른 외부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경우에 효율성이 망가진다. 그런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개별적인 경우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외부 효과가 있었고요. 특별한 경우에 조세라는 거 이제 정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외부 효과에 이어서 공유자원이라든지 공공재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어떤 사적 재화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공공재의 경우에는 일반 민간 시장, 일반적인 시장에서 공급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거나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우를 우선적 차원에서 봤을 때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의 서비스, 국방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경찰 서비스, 치안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공 서비스가 필요하다.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 재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공공재가 어디서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원이 필요하겠죠. 정부가 어떤 정부 지출 또는 정부의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는 거 조세제도죠. 조세제도 중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 소득세 되겠습니다. 그 소득세를 중심으로 또 어떤 세금 조세 제도 자체에서 고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세 제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효율성, 이제까지 우리 시장에서 바라봤던 시장의 효율성을 초점으로 이제까지 분석을 해왔다면 거기에 더불어서 형평성이라는 문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조세를 부과하는데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어떤 사람한테 더 많이 부과하고 어떤 사람한테 조금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조세를 납부해야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정부 서비스 공공재 같은 경우에 효과 또는 어떤 편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대중적인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정부건 경제건.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재원을 마련하는 것, 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정의로운지 공정한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능력 중심으로 내가 소득이 좀 높다 그러면 우리 사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동일한 효과를, 동일한 편익을 누린다면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 시각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소득 수준이 높다라는 거는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할 때 공동체의 어떤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같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소득을 얻었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 공동체의 진 빚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부담을 더 내라, 좀 부담을 더 하자, 이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이 공평한지에 대한 시각, 어떤 것이 공평하고 그 소득세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는지, 그럼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토픽들을 벌써 많이 공부를 했어요. 조세 귀착이 그렇죠. 그럼 세율을 설정할 때 또는 어떤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을 실행할 때 어떤 것들의 목적 또는 어떤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지 또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거나 부정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형성 또는 부정적인 효과가 사회에 공동체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 어떤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공해가 발생한다,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공해세를 부과할 수 있겠죠. 어떤 그 시장에 왜곡이 일어난다, 그 왜곡을 수정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또 조정 효과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정책의 설정에 정말 정의로운지 공평한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효율성에 초점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공평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거고요. 이게 그 이야기랑 연결되는 이유가 소득세라는 측면에 있습니다. 소득이라는 건 모든 국민이 필요하고 그 소득을 통해서 기본적인 소비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소득이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 소득의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산, 그렇죠. 그 부분, 자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평등한 분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원칙은 어디에 있는지, 그 뭐 아주 깊은 얘기가 되겠고 경제학의 생각보다 경제학의 분석보다 좀 더 들어간 정치 경제학적인 철학적인 어떤 분석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경제학 내에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제도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지 거기에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런 정책을 유지하는 데 대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효율성과 공평성에 있다라는 거고요. 조세제도라는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 더 공부했던 건 조세 귀착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조세를 어떤 시장 하나에다 부과한다고 해서 그 시장에만 효과를 피해를 딱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퍼질 수 있고 아니면은 조세를 생산자한테 부과하더라도 그 부담은 소비자랑 같이 진다라는 거죠. 그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지 조세의 정책적인 한계와 효과와 시장의 어떤 변화들을 예측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도 살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조세제도는 국가마다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류 경제학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 경우를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비교해 보려고 해요. 유럽이랑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좀 많이 다르고 국가가 바라보고 있는 정책 또는 국가가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 그리고 원래 전통적으로 어떤 위치를 견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가장 시장 친화적인 국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조세제도,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조세제도와 한국의 조세제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로 정확히 매칭되는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비슷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바탕으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그림을 하나 볼 건데요. 이 그림은요. 이 그래프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조세 수입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주정부가 이제 페더럴 거버먼트고 연방정부가 페더럴 거버먼트고 주정부가 스테이트 거버먼트죠. 그 차이를 나타낸 거고요. 실질적인 그 퍼센티지나 이런 비율 같은 것들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좀 높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정부의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거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죠. 스테이트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정부의 연합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각각의 주들이 개별적인 어떤 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도 한국에서도 물론 이제 지방정부의 어떤 재정들, 재원들이 따로따로 마련되고 있는데 그 시스템 자체 어떤 조세제도의 기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정부, 연방정부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자치정부를 비교해가지고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조세 시스템도 사실은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조 자체가요. 그래서 요 내용들, 일반적인 흐름들이 이 그래프에 들어져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증가의 시간에 따라서 흘러감에 따라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조세 부담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17.89%에서 20.28%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세계적인 뭐 트렌드도 다 똑같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조세 부담률이 증가해 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누진세를 소득세가 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조세 제도 중에서 크게 담당하고 있고, 소득이 인플레이션 포함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조세 제도에 크게 변화가 없다면, 조세표 같은 그런 기준에 변화가 없다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세 부담 또는 평균적인 조세율, 세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다음 그래프는 OECD 국가들 간의 이제 조세 수입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살펴보시면은 유럽 쪽 국가들이 상당히 높은 조세 부담률을 가지고 있고, 이게 뭐 사회주의적인 정책, 높은 부담률을 통한 고부담, 고복지 사회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이 국가들은 벌써 이제 개발이 된 국가들이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발달된 국가들 위주로 OECD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유럽 국가들이 조세 부담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뭐 살펴보자면 OECD 평균이 34.2%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낮은 편이고요. 미국도 평균보다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유럽 국가들, 프랑스나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뭐 이런 국가들이 조세율이 높죠. 그리스까지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독일은 좀 조세 부담률이 낮은 편이고요. 조세 수입이 낮은 편이고, OECD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은 낮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높은 조세 부담률, 조세 수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본, 한국, 미국 비슷한 수준이 되겠고 OECD 평균 이하다. 우리나라 밑으로는 뭐 터키, 이레공화국, 칠레, 뭐 멕시코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GDP 수준도 낮고 조세 수입도 낮은 그런 국가들이 이렇게 OECD 회원국 간의 어떤 비교를, 조세 수입에 대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조세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데이터를 조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조세 제도의 개관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미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국가들의 조세 수입은 증가해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도 있고 GDP도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소득이 있을 거고, 그 소득에 대한 조세제도 자체 또는 조세율 자체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이상 조세 수입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래서 GDP 대비 조세 수입 이 비율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지고 본다면 또 조금 좀 특이한 점은 조세 수입의 증가 속도는 GDP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누진세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더 크게 가속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에 4천만 원 벌 때와 1년에 6천만 원 벌 때, 8천만 원 벌 때의 연봉이 그렇게 변화해 갈 때 소득세율이 자체가, 사유세율 자체가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6천짜리 연봉을 가진 사람이 어느 순간은 인플레이션에 의했건 자신의 어떤 능력이, 노동 생산력이 뛰어 올라가서 그랬건 점점 임금이 증가할 거고, 거기에 맞는 세율로 세금이 지불될 겁니다. 그런 이유도 충분히 작용하고 있는 경향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GDP가 성장하는 데서 조세 수입이 국가별로는 상당히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복지 정책이 잘 돼 있고 국민의 기본적인 행복 추구에 대한 어떤 열망이 높기 때문에 고복지 정책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조세 부담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트렌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반적인 이제 미국의 그 조세 재정 수입, 그러니까 조세를
사실 중앙정부, 연방정부에는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구성은요,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시큐리티 텍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법인세, 코퍼레이트 텍스죠. 그런 거 하고 일단 좀 다른 여타의 다른 세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비는 소득세가 가장 높죠. 개인 소득세가 43%이고요. 사회보장세도 시큐리티 텍스가 35%, 법인세가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2014년 데이터긴 해서 좀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교하고 한국의 이제 조세 수입 구조, 그러니까 중앙정부 세입 구조를 살펴본다면 비슷합니다. 내용 되게 비슷해요. 국세,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 수입이 있을 거고, 이제 사회보장 기여금이라고 해서 거두는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외 수입 뭐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수입, 세입 구조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조세 수입을 본다면 소득세 또는 이익세, 재산세, 그 다음에 재화 및 용역세, 관세 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역시 소득세 구성이 32%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의 국세,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거둬들이는 돈이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각각의 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표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연방정부 조세, 미국의 연방정부의 조세가 이제 연방소득세가 가장 높죠. 네, Federal Income Tax라고 하는데 각 가정이 이제 1년마다 소득 신고를 하죠. 우리나라도 뭐 연말 영상 같은 걸 하니까 소득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기록돼 있고요. 각 가정이 신고하는 모든 종류의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그러면 노동소득도 있을 거고 자본소득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재산을 통한 소득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 연방소득세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페이롤 텍스라고 하죠. 페이롤 텍스라고 하는데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거기에다 페이롤 텍스 그 페이롤을 준 거, 매년 그러니까 월급을 준 거 아니면 주급을 준 거 뭐 원래는 미국 같은 경우는 2주 단위거나 1주 단위거나 한 달 단위거나 뭐 이렇게 그 월급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페이롤 텍스를 지불하는 그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법인세, 법인 이윤 바탕으로 뭐 이윤을 바탕으로 조세를 지불하는 그런 크게 구성하자면 이제 개인적인 소득세랑 급여세랑 그 다음에 법인세랑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라든지 물품에 대한 세일즈 텍스라든지 관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연방정부의 소득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뭐 한국도 비슷한 상황으로 돼 있는데 이름이 조금 다르다든지 어떤 행위가 경제 행위 자체의 어떤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소득세,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득세가 있을 거고 법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의한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회 보장을 위해서 거둬들이는 어떤 세금 방식이든 비과세 방식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그 소득 세율에 대한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의 소득 세율 표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텍스 레이트를 따라보자면 10%, 12%, 22%, 24%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요 개인 소득 세율이 누진적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taxable income bracket이라고 하는데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이 있겠죠. 그 소득의 어떤 크기를 바탕으로 세율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표에서 보듯이 연소득이 0달러에서 9,700달러 사이에 있을 때 세율은 10%고요. 9,701달러부터 39,475달러까지는 12%의 세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봉 1억이다 그러면은 1억 정도 된다 그러면 10만 달러 정도 되겠죠. 10만 달러 정도 되면 24%의 소득세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1억 모두가 연봉 1억 모두가 24%의 세금을 지불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84,201달러부터 그 연봉 1억까지
10만 달러까지를 24%를 적용해서 받고 그 전에 브래킷들은 그 전에 세율들을 적용해서 곱해주게 됩니다. 누진적인 구간들이 있는데 이 구간이 바뀌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연봉이 1억 6천 정도 된다. 뭐 바꿔서 16만 달러 정도 된다. 근데 17만 달러가 되면 16만 726달러가 되면 나의 세율이 32%로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브래킷이 이렇게 옮겨갈 때마다 사람들이 더 연봉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유인들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런 측면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조세 제도라는 게 어떤 것들, 그러니까 누진 제도라는 게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받고 사회에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인컴이 더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했을 때 사회나 경제, 공동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 기여금을 낸다는 형식으로 조세를 판단을 한다면 그래 내가 많이 버니까 더 많이 낼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의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추가적으로 1시간 더 일해가지고 연봉 1억 6천에서 1억 6천 50만 원으로 옮겨가는 순간 세율이 딱 올라버린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할 유인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1시간의 노력으로 벌어들이는 돈에서 뺏기는 조세, 그것 때문에 나의 더 열심히 일하려는 노력들이 망가질 수 있다, 유인을 망칠 수 있다. 제도가 사람들의 행위에 어떤 다른 네거티브한 유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지적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의 작은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거 계산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일하면은 연봉이 1억 7천이 되겠는데 이런 거 계산하고 일하지 않죠. 잘.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조세가 발생하는 순간 조세를 좀 효율적으로 내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회피를 한다던가 아니면 절세를 한다던가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들은 지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표는 우리나라 2017년 소득구간별 한계 세율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미국 표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진 공제라는 게 적용돼요. 그럼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8,800만 원에서 1억 5천, 1억 5천 초과, 5억 초과 이렇게 해가지고 세율이 6%, 15%, 24%, 35% 이렇게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각 브래킷마다 적용되는 세율들이 그 나의 세금 구간 첫 번째 0달러부터 2,000달러까지는 얼마 몇 퍼센트를 적용하고 내고 각각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내가 1억 6천이다 그럼 38% 한계 세율이 적용되는데 그 1억 5천에서 누진 공제액인 19,400원을 공제한 다음에 19,400원에도 1,000이 곱해져 있네요. 그렇죠? 공제액이 1,000원을 다니니까 1억 9천 1,940만 원 정도의 공제를 받은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38%를 조세로 부과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표를 가지고 있고 뭐 원칙만 다르지 결국 일반적인 철학적인 부분들은 똑같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경제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소득이 더 높아졌으니 좀 더 많은 공헌을 해달라. 그런 여유가 더 있고 능력이 더 있으니까 더 많은 세금을 내달라라는 측면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봤던 거는 소득세죠. 네, 개인 소득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가장 큰 수입, 조세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소득세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소득세 부분이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살펴볼 게 이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정부라는 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 주정부가 있는 거고요. 연방정부, 주정부 밑에도 여러 가지 단위로 나누어진 소소한 지방정부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마운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관할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 지역들은 조세를 어떤 형식의 조세들, 어떤 이름으로 받고 있는지 하나 살펴보면 판매세, 재산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그다음에 연방정부 지원, 연방정부에서 소득세를 연방에서 걷어가지고 지방정부에 이렇게 또 배분을 해줍니다. 일정 퍼센티지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어떤 세금들이 있어요. 사냥세, 낚시터, 뭐 면허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통행료도 있을 거고요. 도로 사용료죠.
그다음에 이제 뭐 버스비 요금 뭐 이런 것들 공공 요금들에 대한 세금들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판매세와 재산세를 바탕으로 지방세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매세는 우리나라 세일즈 텍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세일즈 텍스는 따로 없고요. 부가가치세를 비슷한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판매세라는 거 세일즈 텍스 물건을 사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돈을 내는데 지방 정부마다 주정부마다 판매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흔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주에서 어떤 항목, 뭐 특히 신발이라던가 뭐 핸드백이라던가 가방이라던가 이런 거에 세금이 어떤 주는 붙고 어떤 주는 안 붙어요. 뭐 예를 들자면 뉴욕주에서는 가방과 신발에는 세금이 붙는데 뭐 의류, 신발, 가방 이런 거에 펜실베니아 주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럼 펜실베니아 주의 어떤 뭐 쇼핑몰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고 세금 혜택까지 받으면 그만큼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세금이 그 세일즈 텍스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3%에서 5%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꽤 큽니다. 큰 이제 가격이 높은 상품을 하다 보면 그런 경향이 생기겠죠. 그럼 판매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든가 뭐 땅을 소유하고 있다든가 이랬을 때 하는 거고요. 개인소득세의 일부분, 그다음 법인세의 일부분도 주정부의 소득세, 그 소득 재원으로 세금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연방정부가 걷어들인 소득세를 지원받아가지고 분배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세율들이 있다. 그 미국의 어떤 지방 재정의 수입 구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구조는 이제 지방세가 있는데 취득세,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팔고 뭐 건물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재산권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있고요. 그게 뭐 지방세가 한 35%의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9%가 취득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일부분이 지방에도 귀착되죠. 그다음 재산세 있을 거고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방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기준이나 흐름 자체, 그러니까 주정부와 연방정부,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세금의 수입의 항목들이 상당히 비슷하죠. 예, 이런 구성들은 상당히 비슷하게 돼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조세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조세하고 조세 제도와 효율성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라는 거죠. 세금이 납세자한테 부담시키는 비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자,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 당사자들은 세금 납부액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세금액 납부하는 거 말고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있죠. 자, 경쟁시장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노동시장도 이제 완전 경쟁이라고 쳤을 때 완전 경쟁적인 노동시장에 참여해가지고 나의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공급자한테 부과되든 수요자한테 부과되든 조세가 부과되면 그 대상에게 직접적인 납부 그 자체가 부과되는 게 첫 번째로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볼 것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노동이 있었는데 노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동소득세가 부과됐다. 그러면 노동시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죠. 노동소득세가 공급한 사람한테 소득을 얻으니까 그 소득이 세금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나의 노동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고 임금은 더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량 자체는 줄어들게 되겠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중 손실,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하죠. 그거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경제적 순손실이 조세 부과를 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공공기관이 어떤 경제 행위가 있었고 얼마만큼이 있었고 이런 거를 쫓아가서 결국은 조세를 받아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 컴퓨터나 데이터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다 보여지기 때문에 행정비용,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합리적이 효율적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비용이 발생을 한다. 조세를 부과하고 설정하고 걷어들이고 확인하고 환불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세와 관련된 정부 기관들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행정비용이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런 데 대한 비용도 발생을 하겠죠. 그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효율성을 바라봤을 때 효율적인 세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자, 이 조세 제도가 필요하고 특히 소득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조세를 통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 소득세를 없애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세 제도를 어떻게 잘 기획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이 효율성을 최저로 낮추는, 그러니까 그 사정 손실 자체를 최저로 낮추고 효율성을 최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행정 비용이 드니까 행정 비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사회적 후생 손실 또는 경제적 순손실 요 부분 데드웨이 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그 후생 손실을 피할 수는 없죠.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것, 조세를 부과하면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것, 사회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것,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의 시장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세 제도를 통한 시장의 왜곡, 경제 왜곡이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들. 그럼 우리 이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탄력성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세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대한 내용이고 어떤 그 시장에 제대로 된 정보가 있다면 얼마만큼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순손실을 극소화할 수 있는 비율인지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어떻게 노동 수요 노동 공급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파악을 해야 정확한 해석 또는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다. 행정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세법 적용하는 데 들어가는 강제력을 가진 어떤 조직을 운영하고 제대로 된 효율적인 이제 그 세금의 부과와 세금을 이렇게 받아오는데 세법을 적용하는데 세율을 적용하는데 투입되는 모든 자원들을 행정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또 추가적인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순손실이 필요한 거죠. 조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행정적인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예를 들자면 소득 신고서 작성하는데 우리가 머리 쓰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 비용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록들 유지하고 현금 계산서 받아놓고 이런 것들이 있죠. 공제하는 거 알아가지고 하나하나 공부해서 찾아놓고 요런 어떤 행정적인 비용. 그 다음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그 세법을 적용하는데 강제력을 발휘하는데 조직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거 사가지고 해결할 때 들어가는 비용. 세무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랑 만나서 어떤 것들을 해결하게 되겠죠.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다 따져야 행정비용 전체에 대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세금 제도, 조세 제도가 참 복잡합니다. 국가마다 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 다르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탕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몇 퍼센트 일정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상황마다 시대마다 시간마다 다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벌금을 엄청나게 맞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운이 좋아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세 당국이 쳐다보지 않아가지고 운 좋아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럼 세법이라든지 세율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가 없을 건데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정의로운 방향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방향으로 정책이나 정권, 정치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여기 있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경제적 용어 중에 한 가지입니다.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계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지널이라는 어떤 영어 단어고요. 마지널이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미분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내가 10,000원을 더 벌었다, 1,000원을 더 벌었을 때 추가적으로 그 1,000원에 대한 세율, 그거를 적용받는 것이 한계 세율입니다. 내가 지금 소득이 4천만 원인데 여기서 10,000원이 더 증가했을 때, 연봉이 10,000원이 더 증가했을 때 나의 세율이 변하는 것, 얼마나 변하는지, 그걸 한계 세율이라고 합니다. 그 10,000원, 추가적인 10,000원에 적용되는 세율, 그게 한계 세율이고요. 평균 세율은 내가 4천만 원, 4,001만 원이 되었을 때 적용받았던 내야 했던 세금을 바탕으로 그 세금 대비 나의 소득 이랬을 때 몇 퍼센트를 냈는지 평균 소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 내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총 소득이 얼마, 그 다음에 세금 내는 돈이 얼마, 그럼 평균 세율이 나오죠. 한계 세율은 내가 어떤 시점, 4천만 원의 연봉을 기준으로 아니면 6천만 원의 연봉을 기준으로 10,000원을 더 벌었을 때 추가적인 10,000원에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그 세율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측정하는 것이 쉽진 않죠. 현실적으로는요. 그래서 쉬운 거, 평균 세율은 세금 총액을 소득 총액으로 나누면 되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세금 납부에 따라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내가 세금 부담을 했는지, 나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측정하는 좋은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한계 세율이라는 거는 유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추가적인 10,000원을 더 벌었을 때 한계 세율이 갑자기 높아졌다. 내가 딱 그 한계선에 딱 경계에 딱 서가지고 10,000원이 증가하는 순간 세율이 확 늘었다. 그러면 한계 세율이죠. 한 단위 증가하는,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하는 데 대해서 내 세율이, 소득 세율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한계 세율이 크게 변했다라는 거는 나의 유인,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을 얼마나 조세제도가 억제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되겠죠. 그 목적에 맞게 한계 세율과 평균 세율을 적용하면 되고요. 또한 이런 유인들과 함께 이제 경제적 순손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한계 세율이 되겠습니다. 저희 요거 이제 평균 세율하고 한계 세율에 대한 개념 잠깐 얘기했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게 형평성과 요 어떤 유인들에 대한 변화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제도에 따라서 어떻게 그게 바뀔 수 있는지. 럼섬 텍스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럼섬 텍스인데 정액세예요.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평등하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겁니다. 자, 누진세율이 있을 거고요. 그쵸? 소득 수준이나 능력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능력 기준으로 판단해서 능력이 높은 사람한테 더 많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얼마씩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 회식이 있어서 가서 격추를 하는 거죠. 뭐 직위 상관없이, 자 10만 원 나왔으니까 10명이니까 10,000원씩 내도록 합시다. 네, 정액세를 납부하는 거죠. 자, 부장님은 임금이 높고 말단 사원은 임금이 낮은데 다 똑같이 왜 10,000원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동일하게 10,000원을 부과하면 또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자, 누구에게 동일한 세금으로 세금이 부과됐을 때 이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행동을 왜곡하지는 않아요. 다 똑같이 10,000원을 뺏어갑니다. 누구에게나 다 10,000원을 뺏어가요. 그 10,000원 그냥 어떤 조건들 상관없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해 있다, 멤버십 비용으로 10,000원씩 가져간다. 다른 경제활동, 추가적인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나의 노동의 노력, 뭐 이런 것들에 유인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럼섬 텍스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형평성이라는 거죠. 능력이 높은 사람도 있고 능력이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연봉이 낮아가지고 하루에 5만 원 버는데 10,000원을 빼가면 나의
소득의 20%가 하루에 20%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행위 때문에. 어떤 사람은 5%도 안 될 수도 있죠. 1%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능력에 따른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효율성의 문제와 이렇게 상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곡이 없다면, 시장에 대한 왜곡이 없다면, 효율성이 망쳐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액세가 아주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만 공평하지 않다. 능력에 맞춰가지고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액세를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세제도가 달성해야 될 목표, 효율성을 망치지 않으면서 형평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조세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설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조세를 부과하는 원칙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편익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이득을 누렸다면, 조세제도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그런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은 편익을 얻었다면 그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정부 서비스에서 편익이 더 컸다면 나의 이제 사적 재화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는 거죠. 편익이 큰 사람한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거, 편익 원칙입니다. Benefits Principle이라고 하죠. Benefit. 나의 편익에 의해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능력주의입니다. 능력 원칙. Ability to pay라고 하는데 능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편익 원칙이 사실 기본적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공공재라는 거 자신의 선호를 공공재 형식, 그러니까 정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프리라이딩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무임승차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편익이 잘 표현되지 않고 어떻게 측정할 거냐가 어렵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능력 원칙이 많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적용되고 있고 그게 형평성의 논리에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세의 공평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이 있어요.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거는 세금 부담 능력이 비슷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두 명 있으면 똑같이 납세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양의 세금을 부과된다. 수평적으로 위치가 똑같다면. 수직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세금 부담이 높은 사람,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부과해야지 하는 내용입니다. 됐죠? 여기서 이제 소득세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 누진적이냐, 역진적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진, 역진 이렇게 딱 중간에 있는 게 비례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것만큼 쭉 양이 증가하는 거죠. 세금 부담 능력이 부담 능력에 따라서 세율이 크게 결정되는데 일정 비율을 proportionally 딱 내는 거, 그거를 이제 비례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는 소득이 20%만 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0%만 딱 걷을 거야. 소득 20%만 딱 일정하게 걷어갑니다. 근데 양은 달라지겠죠. 소득이 높아지면 20%의 크기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런 어떤 비례세가 있을 거고요. 인두세 같이, 아까 정액세 같이 일정 비율로 걷어가면 역진적인 현상이 벌어지죠. 능력이 낮은 사람은 세율이 20%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소득이 높은 사람, 능력이 높은 사람은 똑같은 10,000원을 걷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1%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금 부담률이 낮아지는 역진적인 현상을 보입니다. 능력에 반비례해가지고 세금이 부과되죠. 그럼 누진세는 어떻습니까?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은 걸 적용받으니까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국가들 소득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우리 미국의 표와 한국의 표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이 계속적으로 부의 불평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의 불평등의 얘기를 하고 소득세에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고 뭐 정치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옵니까? 이제까지 효율성에 맞춰가지고 시장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운영되고 있다가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고 그 가족에게 부가 세습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턴오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가족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갑자기 성공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 수준의 계층으로 경제적 수준으로 변화해가는 걸 턴오버라고 하는데, 턴오버 레이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점점 고착화되고 고소득과 저소득 그 가족 간의 격차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되고 있는 것이 과연 이 조세제도 가지고 이걸 고칠 수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부자들이 제대로 된 합당한 양의 세금을 내고 있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왜 이게 노동소득에만 포함되는 거냐, 자본소득이 문제냐, 여러 가지 문제로 한창 경제학에서도 뜨거웠던 논쟁이 있었습니다. 21세기 자본론이라 그래서 그 주류 경제학 피케티라는 프랑스 출신 경제학자가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터지게 한참 전이었으니까 21세기 자본론을 통해서 상당히 부의 불평등, 자본의 구조, 자본세의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다음 표를 보면 이제 그 소득 수준, 평균 소득의 수준을 바탕으로 그 디스트리뷰션, 분포를 바탕으로 세금 부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최하위, 그 다음에 2분위, 3분위, 4분위, 최상위 분위. 분위로 나타내면 20%에 속하는 거죠. 내가 20%, 40%, 100분위, 그거를 이제 1, 2, 3, 4, 5분위로 나눠가지고 20%로 잘랐죠. 사람들을 첫 번째 가장 낮은 소득부터 가장 높은 소득까지 우리나라 총 인구를 일렬로 쭉 세운 다음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1등부터 20등, 그러니까 20%까지 그거를 100 단위로, 퍼센티지 단위로 놓은 다음에 20%, 40%, 60%, 80%, 100%로 끊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최하위 20%, 낮은 20%에 속한 사람들 평균 소득이 24,600, 미국이네요. 24,600달러 연봉이죠. 세금 비율이 1.9%입니다. 거기에 이제 최상위 부류가 245,700달러고요. 평균 소득이요. 그러면 세금의 비율은 23.4%.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최상위 1%, 진짜 부유한 1%, 상위 1%가 평균 소득을 보시면 145만 3,100달러고요. 세금 비율이 29%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부가 크게 집중되고 있다. 상위 1%의 부가 점점 더 높게 부가 되고 있다. 집중되고 있다라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살펴볼 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문제예요. 이렇게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소득세 자체, 조세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 자체에도 우리가 크게 고민해야 될 두 가지 방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이에요. 그렇죠? 효율성과 형평성. 공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학적인 후생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효율성을 가장 높이려면은 완전 경쟁적인 차원의 경쟁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운영돼야 하고요. 그 자체로 능력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받고 능력이 낮은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소득을 얻어가는 게 시장의 효율성에는 합당합니다. 거기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효율성이 망가지게 되죠. 그 제도를, 시장주의를 이제까지 쭉 살펴왔던 결과 일반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귀착됐냐, 소득의 불평등이 점점 극심화되는 현상을 이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형평성은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냐. 자, 이렇게 소득 격차가 늘어나고 정치적으로 양분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되는 상황에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시장 자체의 운영 또한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을 추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역할, 국민의 어떤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그 다음에 법 시스템, 정의, 뭐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 자체가,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 자체가
지원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시장주의의 근간, 자본주의의 근간이 뭐겠습니까? 소유권의 명확한 적용과 실천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그게 그 책임이 그 결과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그 공헌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확실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제대로 주어져야 되는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정부가 정치적으로 뭐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정치 자체가 불안하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원하고 있지 않다면 제도가 바뀌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형평성의 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될 시에 시스템 자체에 아주 변화가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 시장에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시장 그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효율성과 형평성이 동시에 다 충족되기가 아주 어렵지만 하나가 너무 왜곡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다른 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조세제도의 명확한 어떤 설정, 어떻게 현실적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제약, 그 상충관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점점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점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아서 깔끔한 해결책은 어느 경제학자도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경제적인 시장적인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론에서는 이제 시장주의가 망하고 사회주의로의 변혁이 혁명이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뭐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고 역사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운영되는 부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시장주의가 우월한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기획하고 계획하지 않아도 가장 효율적인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다.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파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주의를 갑자기 버리고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발견해낸다라는 건 어려운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꼭 고려해 봐야겠다라는 점들을 지적할 수 있고요. 이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균형,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조세제도의 전반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가별로 세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수입이 어떤 식으로 걷어들여져 있고 그 조세제도, 그러니까 특히 소득세 같은 경우에 누진적인 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 구성이 국가별로 국가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연방정부랑 주정부 간에 어떤 식의 소득 수입, 그 조세 수입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본 거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고요. 이건 계속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재정학 또는 public finance 또는 public economics라고 하는데 공공경제학, 재정학 이런 부분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이거고요. 시스템적으로 효율성을 망치지 않으면서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어떤 식의 조세제도를 만들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상당히 많은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아니면 명쾌한 결론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뭐 제도적인 아니면은 정치적인 해법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 뭐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아직까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제대로 된 정답을 확실한 해답을 찾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람직한 방향대로 운영은 일단 돼야 되고 그 운영을 이제 국가 제도화해서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이렇게 조세제도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